하루 24시간. 어쩌면 유일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조건. 하루 24시간.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평생을 잊지 못할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시간. 같은 24시간 동안 누군가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걸 잊은 채로 정신없이 일에 쫓겨 지내기도 한다. 나 몰라 병원에 휴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온 뒤 괜찮다는 아빠를 대학병원에 입원시켰다. 서너 명 걸러 걸리는 게 대장암이라지만 결국 집에서 푹 쉬며 나을 수 있을 만큼 우스운 병은 아니다. 가능하다면 위생적인 곳에서 규칙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는 게 좋다. 게다가 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회사까지 그대로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딸이 간호사라는 걸 잊고 지낸 걸까? 아무튼 나는 엄마와 교대로 아빠의 간호를 맡았다. 입원실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환자들이 간호사를 부르면 내가 보호자라는 걸 잊고 허둥지둥 뛰어갈 뻔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내가 한 일이라고는 환자 보호자라기보다는 아빠 침대 옆에서 온종일 고운한 잠을 잔 것뿐이다. 내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가족 곁에서 자는 쪽잠이 더욱 평온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간호사라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은 남몰라 병원에서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수간호사에게 혼나고 울다 나와서 눈물도 못 닦은 채로 환자들 약을 챙겨주는 신입이 있는가 하면 간호사복 아래로 두 겹 껴입은 압박 스타킹이 말려 올라간 게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다리가 부은 간호사들도 있었다. 환자 가래가 잘 나오도록 등을 두드려주는 간호사 곁으로는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는 보호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간호사가 있다. 한마디로 이곳은 전쟁터다. 각자가 맡은 일과 매 순간의 기분, 담당한 환자들의 유형은 모두 다르지만 굳이 동종업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들 1분 1초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와 교대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다. 병원 입구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쩐지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지나치며 슬쩍 그를 곁눈질해 보았다. 소정이? 그가 먼저 나를 알아보았다.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어 얼굴에 한방미소가 번졌다. 지훈아, 너 여기 웬일이야? 그러는 넌? 경기도로 갔다고 들었는데? 서울에서 일할 때 잠깐이나마 즐거운 연애를 했었던 옛 남자친구 지훈이었다. 그와 처음 만난 건 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병원에 왔던 그가 내 번호를 물어본 것이 계기였었다. 그의 성실한 성격과 단정한 외모, 거침없는 자신감은 늘 나를 즐겁게 해주곤 했었다. 그의 성실함과 단정함은 매일 정신없고 흐트러진 모습이 나에 비해 늘 멋져 보였고 나는 스트레스와 뒤섞인 자격지심에 그에게 신경질만 냈었다. 자신감 넘치는 농담은 시간이 많아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팔자 좋은 삶의 취임새 같아서 안이 꼽게 보였으며 보고 싶은데 막상 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괜한 시비만 걸게 되었었다. 헤어짐은 좋지 않았지만 다시 얼굴을 보니 그러했던 순간들은 녹듯이 사라지고 그저 반갑기만 했다. 아빠가 입원하셔서 간호하러 올라왔어. 괜찮으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보인다. 잘 지냈나 봐? 내 말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유난히 큰 입으로 짓는 웃음이 낯익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련한 향수가 올라왔다. 어디가? 나 이제 퇴근인데. 저녁 먹으려고 엄마가 교대로 오셔서. 잘됐다. 같이 먹을래? 근처에 맛있는 갈비탕집 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만큼.
과장된 그의 몸짓에 나는 또 한 번 웃고 말았다. 우리는 나란히 병원 앞에 저녁길을 걸었다. 주차장과 장례식장, 편의점을 지나쳤다. 결혼은 했어? 대수롭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무슨 결혼을 그 사이에 하냐? 나는 그를 툭 치며 대꾸했다. 그러자 그는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 헤어진 게 그것 때문이었잖아. 싸우다가 네가 평생 혼자 살 거라고 결혼 같은 건 안 한다고 해서 난 그 말에 충격받고 물러난 거거든. 근데 이제 와서 결혼했으면 어떡하나 질투나기 전에 물어봤어. 내가 그랬어? 기억 안 나는데? 뭐야 진짜. 그때 나 결혼 안 하고 평생 뭐하고 살 거라 그러디? 정말 기억이 안 나. 사실 그 이유가 더 황당했지. 너도 모르겠대. 나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딱 잘라 말하니까 그냥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구나 싶었어. 참, 내가 그런 말도 했었구나. 우리는 피식거리며 조금 더 말없이 걸었다. 요 앞 갈비탕 가게라더니 한 정거장도 넘게 걸은 듯했다. 사거리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다 다시금 입을 열었다. 아, 너 승진했겠다. 나 이제 대리야.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갈비탕 한 그릇 사주겠다는 거야? 야, 쪼잔하다. 갈비탕 말고 갈비뼈 들어갈래? 농담이었는데. 괜찮겠어? 나 요즘 많이 먹어. 그가 괜찮다며 손가락으로 오키를 그려 보였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보이는 고깃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엄마에게 늦을지도 모른다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집에 가서 자도 괜찮다며 너그러운 대꾸를 했다. 어렸을 때 그랬듯 그는 고기와 함께 내가 잘 마시는 종류의 술을 주문했다. 그리고는 아차 싶었는지 혹시 술을 끊었는가 물어왔다. 술도 늘고 담배는 더 늘었어. 나는 시원스레 대답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익는 냄새를 맡고 있자니 나몰라 병원이나 요 근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다.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 붙박여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환자들 치료하고 그러면 일이 보람있겠다.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이 사는 거야. 너 일 되게 힘들어했잖아. 기특하게 잘 버티고 있네. 동갑내기인 그는 나보다 오빠이치 않은 말투를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그의 말투가 위로가 된다. 하루에 10번쯤 그만둘까 생각해. 근데 사람이 기계화가 된 건지 간호화만 딱 신으면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더라. 뭐 좆빠지게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그만두기도 아깝고. 하여튼 이 버릇은 여전하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놈의 여가 어디 가겠니? 우리는 다정하게 서로의 술잔을 채웠다. 금방 술병이 늘었고 콧등과 뺨이 발그레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3살 연하의 유학생 출신 여자애를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했다. 내 연애사를 묻길래 나도 연하의 남자랑 만나다가 헤어졌다고 대충 둘러대니 그는 역시 정소정아지 건재하다며 유쾌하게 웃었다. 취기가 오르자 나는 두서없이 그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한참 만에 만난 그가 어째서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더 편하게 여겨지는 걸까? 그는 내가 많이 어른스러워졌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도 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 같았으면 힘든 일은 그만두고 좀 더 편한 자리를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말했을 그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차분한 말투로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도 가끔 의사들 얼굴에 죽박 날리고 사표 던질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뭐 동네 병원 의사들도 영업사원들한텐 아주 왕처럼 구시니까. 하루는 외근 나갔다가 기분 상한 일이 생겨서 온종일 정처 없이 걸어다니기만 한 적도 있어. 너도 그렇구나. 강철 가슴인 줄 알았더니. 왜? 넌 그런 생각한 적 없어? 그가 술을 더 주문하며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나 어디도 가고 싶지 않을 때.
딱 발을 멈출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 표지판 같은 거. 갈 데 없으면 잠깐 여기 서 있으시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좋겠다고. 오, 그거 괜찮네. 하며 혼자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가게 창밖으로 진눈개비가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없으니까. 그가 한참 만에 말을 이었다. 그날은 내가 열받았던 병원 앞에 다시 들어가서 잠깐 서 있다가 회사로 들어갔어.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처음 날 화나게 한 곳이나 지치게 한 곳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걸음을 떼어봐도 좋은 것 같아.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판에 붙은 김치 조각을 떼어 먹었다. 지훈이 너도 많이 컸구나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감상적으로 보일까봐 그만두었다. 우리는 밤이 깊어서야 가게에서 나왔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엄마가 아빠 속옷을 가지러 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지훈이 나를 병원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너 보고 싶어지면 어쩌냐? 안 되지. 이제 우리 친구 말고 지난 애인인 채로 그렇게 남자. 내 말에 그가 말없이 알겠노라는 눈짓을 했다. 나는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병원 로비는 한적했다. 술 기운도 날릴 겸 계단을 오르는데 오늘 오전 환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간호사에게 야단을 맞고 울던 간호사가 계단 모서리에 서서 훌쩍이고 있는 게 보였다. 숨죽이며 서럽게도 울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 그 앞을 지나쳤다. 포기하는 것도 계속 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만류할 권리는 없다. 때로는 타인의 부축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도 있다. 힘든 순간도 삶의 일부다. 그 순간을 스스로 이겨낼 줄 알아야만 삶은 비로소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거다. 쪽잠을 자던 엄마가 일어나 빨랫감을 챙겨갔다. 나는 보조 침대에 들어누웠다. 딸, 술 마셨어? 아빠가 물었다. 잘했어. 뜬금없는 아빠의 칭찬에 나는 맥없이 웃었다. 병원에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다 내 딸 같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용돈 주고 그러지 마. 아빠 딸은 나 하나야. 나는 환자 대하듯 넉살 좋게 농담을 건넸다. 내일 모레 태어나니까 집에서도 쉬다가도 좋고 일해야 하면 일찌감치 내려가고 한번 손 떼면 다시 하기 싫어져. 일이란 게 그래. 아빠가 끙 돌아누우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다. 내가 잠든 뒤에도 아빠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했고 나를 향한 대화 같기도 하였지만 어쩐지 대답 없이 듣고 있는 게 좋았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침구 냄새, 어느새 이것들이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나는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었다. 나는 일주일간 더 집에 머물렀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오빠랑 싸우기도 하고 애들을 만나 원없이 수다도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가 머뭇거리다가 내게 고백했다. 나 사실 닥터박이랑 연락해. 내 방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있던 우리 셋은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민정이와 나는 바닥을 구르며 웃기 시작했다. 대박이다 너. 화난 거 아니지? 친구 남자 뺏는 거 우리 사이에 절대 금기잖아. 그 사람 내 남자 아니야. 이번 주말에 같이 스키장 가기로 했어. 그 중늙은이 아저씨가 스키는 탈 줄 안대? 하고 놀리려다가 연주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여서 그만두었다. 나 이렇게 배려 깊은 남자 처음 본다. 다들 내 얼굴 보고 잠이나 한번 자려고 덤벼들었지. 제대로 날 이해해 주려는 남자는 못 봤었거든. 이 와중에도 스스로의 미모를 찬사하는 걸 잊지 않는 연주의 센스란. 제발 헤어지지 말고 100년애로 해라 야.
민정이가 연주의 지난해인들을 손가락으로 세어보다가 그만두며 두 손 모아 비는 신용을 했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챙겨 다시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이상하게도 이제야 정말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늘의 메모. 닥터박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연주와의 연애를 해명하는 내용이었지만 나는 전혀 상관없으니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해주었다. 덧붙여 연주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닥터박 눈에는 피눈물이 날 줄 알라는 경고와 함께.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겠지만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조강배 씨였다. 놀랍게도 그는 왼쪽 팔과 목에 깁스를 한 채 처음 내가 병원에 왔을 때처럼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해공 관리를 다시 시작하였고 3번의 실패 끝에 합의금을 받는 데에 성공해 다시 입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눈물겨운 사랑에 박수를. 유지 할머니는 신경안정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어서 전처럼 순복 할머니와 수다를 떠는 시간보다는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길었다. 간호부장은 단순히 신경안정제 때문만이 아니라 유지 할머니의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귀띔했다. 치매 증상이 찾아온 듯 때때로 현재와 과거를 혼동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잠든 유지 할머니 곁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투덜투덜 거리다가 힘없이 병실로 돌아가는 순복 할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중간 검사 결과 중민이는 다리 수술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애를 따라다니던 여자아이들은 병원에 들렀다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마치 그 애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듯 꺼이꺼이 울며 병원을 뛰쳐나갔다. 그래, 실컷 울어라. 청춘소설도 젊었을 때 써야 신바가 아니니까. 미스터 연원 씨는 내가 없는 동안 태어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다는 것 같지만 또 누구는 몸이 채 완쾌되기도 전에 다시 일터로 돌아간 그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어난 환자가 다시 통원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한 우리 의료진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서운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만남은 짧을수록 행복한 것이므로. 닥터박의 히스테리나 잔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건 병원 모두가 한눈에 알아챈 변화였다. 심지어 콧노래까지 부른다고도 했다. 나는 잠든 유지 할머니 병실에서 창밖의 휑한 논과 밭을 바라보았다. 군데군데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쯤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나는 발이 아프지 않기 위해 간호화에 2장씩 깔아놓은 깔창을 엄지발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나는 이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될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병이 언제 호전될지 모르는 환자들처럼 내가 이 병원을 어느 순간 떠나게 될지도 미지수다. 병원은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겁나는 곳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늘 이곳에 상주해야 한다. 이곳은 결코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순 없지만 아플 때나 힘들 때 잠시 멈추어 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는 있다. 어딘가가 아프다면 혼자서 참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춰 병원으로 들어와야 한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오 간호사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결혼을 계기로 간호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알고 보니 임신 3개월째인 게 솔직한 이유였다고 했다. 옷을 4벌이나 갈아입어 본 후 부케받을 준비를 마치고 그녀의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나름 이 동네에서 가장 멋들어지게 꾸며진 웨딩홀이었다. 모처럼 꽃단장을 하고 그녀의 식장을 향해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깍두기 머리를 한 풍채 좋은 남자들이 신부 가족석을 메우고 있었다.
자리를 착각한 거겠거니 싶어 서둘러 신부대기실로 들어왔다. 언니!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얼굴의 오간호사가 처음으로 정답게 나를 언니라고 불러주었다. 나는 식장에 웬 무서운 사람들이 바글거린다고 조용히 알려주었다. 그게 다 제 친구들이에요, 언니. 얌전하고 착하게 그지없던 오간호사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험상궂게 생긴 건달들이라니. 다 어릴 때 같이 놀던 애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까지 친하네요. 수줍게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사람은 역시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로구나. 중민이가 오토바이를 빌려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간호사였던 게 아닐까? 착하니까 걱정 마세요. 도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건지 묻고 싶었지만 이 좋은 날 괜히 무서운 과거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그만두기로 했다. 나는 마치 스파이크를 날리듯 부케를 던지는 오간호사의 힘 때문에 겨우 3번 만에 부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부부가 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까지 찍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아 실컷 뷔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인사를 돌아다니던 오간호사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축하해요. 아 맞다. 언니 없을 때 그 중국집 배달부가 와서 언니 찾던데 외상 밀렸어요? 동석이었다. 오간호사가 싱긋 웃었다. 뻥이에요. 언니 그 사람이랑 만났죠? 내가 이래봬도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왜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않고 직접 찾아왔던 걸까? 그 중국집 문 닫았어요. 가게 내놓고 고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얼른 선 봐서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외아들 결혼식 참석하는 게 어머니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다. 세상에는 그런 선택도 있는 것이었다. 그가 나를 붙잡지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어쩌면 딱 잘라 선을 긋고 내게서 떠나준 게 고맙기도 하였다. 미련이 남아 질질 끄는 마지막이란 서로 힘들기만 할 뿐이니까. 식이 끝난 뒤 병원으로 돌아왔다. 응급실에서 낯선 할아버지 환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온갖 상스러운 욕을 짓거리며 행패를 부리는 게 보아하니 낮술을 한잔 하신 듯 했다.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쳐서 실려왔다고 했다. 계단을 누가 만들었어? 확 그냥 고소해버리라니까.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간호부장의 의례적인 충고 소리. 병원서 환자가 아프다는데 누가 뭐래? 그리고 너는 기집이냐 사내냐? 괜히 간호부장에게 시비 거는 환자가 한 명 더 늘었다. 누가 기차염통을 발라서 회쳐먹었나? 여기가 네 집 안방인 줄 알아? 빽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순복 할머니였다. 아이고, 저 할망구가 여기도 있네. 환자가 할머니를 보더니 가슴을 쳤다. 다 늙어갖고 술귀신한테 떠물려 다친 게 뭘 잘했다고 여기서 큰 소리요. 순복 할머니의 생기도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두 분은 한 동네에 오래 산 이웃사촌이라고 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할아버지가 순복 할머니보다는 하수인 것 같았다. 큰소리치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더니 기가 질린 듯 나 죽었다 하고 기절한 신용을 했다. 좀 전에 아프다고 낑낑거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짓을 하며 웃었다. 순복 할머니가 간호부장을 향해 눈을 찡긋해 주었다. 누군가 떠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온다. 그 누군가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본인이 언제 아프게 될지, 또 어떤 병은 나을지 안 나을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각자가 선 자리에서 낫기 위해, 낫는 걸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왜 꼭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하느냐면 그에 대한 정답은 없다. 모든 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만든다. 그 삶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삶이냐고? 당연히 나도 모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간호사 제이의 다이어리. 독자들로 하여금 유쾌하면서도 삶에 대한 곱씹음이랄까요? 훈훈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우리의 인생 성장 소설이었습니다. 전하리 작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수 이상을 수상한 문학 신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소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지 매우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주위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오늘 되세요.